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진우 교수입니다. 최근에는 저를 아마 디지털 치료기기 전문 개발 회사인 하이의 대표이사 김진우로 알고 계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의뢰받은 강의 주제는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강연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앞뒤로 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제 경험을 갖다 나눌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강의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관련된 사항들은 함께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 1일 날 창업을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그 5년 동안 과연 제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면서 어떤 걸 갖다가 과거에는 잘못 생각했었는데 5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항목서부터 한다면은 이 7가지 항목들을 갖다가 제가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를 위한 앱만 잘 만들면 된다. 어차피 이게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하고 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거니까 이게 앱만 잘 만들면 되고, 그 앱만 잘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그냥 앱 스토어에 있는 수없이 많은 건강 관련 앱들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앱만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5년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아닌가 아닌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 디지털 진단과 디지털 치료는 완전 별개의 것이다. 우리 실제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본다면은 진단을 하는 곳과 실제 치료를 하는 곳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과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디지털 치료에서도 진단과 치료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해보고 나니까 디지털 치료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제 케이스인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냥 교수가 개발자 한두 명하고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디지털 치료기기 우리 제자들 중에 쓸만한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쓸만한 개발자들 한두 명하고 같이 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이런 앱으로 만들면 충분하니까 그냥 교수가 우리 대학원생 한두 명 데리고서 만들 수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5년 해보고 나니까 이건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치료제 스타트업은 하나에 몰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디지털 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을 갖다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도 내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은 어느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주식회사 하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5년을 해보면서 이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디지털 치료제 임상 실험은 한 방에 끝난다. 저희가 USFDA 지침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단상으로 끝나니까 굳이 우리가 여러 번 임상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시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 디지털 치료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임상이, 그것도 여러 번의 임상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디지털 치료제하고 일반 웰니스 서비스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일반 웰니스형 서비스를 갖다 만드는 것과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 디지털 치료 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갖다 기울여 왔는데요. 이걸 진행하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갖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술력만 있으면 제대로 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면 해외 시장 공략도 뭐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가지고 뭐 박람회도 나가고 학회도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기술력만 가지고 해외 시장이 개척이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그 다음에 준비 상황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저희가 5년 동안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갖다 하고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이런 5가지, 7가지 사항들을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서부터 말씀을 갖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라보는 디지털 의료 시장의 변화 또는 트렌드는 저는 이렇게 3단계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의료인공지능, 2단계 DTX, 3단계 DTNAX 이렇게 해서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의료인공지능 단계이죠. 그래서 이때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심각도를 갖다 판단하는 이러한 쪽을 했었고요. 이쪽에서는 의료 영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했었고 딥러닝을 주로 사용했고 또 진단 보조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큰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을 했다. 진단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질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대로 가면 우리가 DTX 시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2019년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우리 DTX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실제 치료 효과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고, 그 치료 효과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명확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풍부한 임상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성과 경제성까지 우리가 입증한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디지털 치료 기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도 많은 분들이 이 DTX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DTX를 갖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DTX를 하다 보면은 꼭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피부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어렵다고 하는 치매, 뭐 예를 들어서 고질적이라고 하는 뭐 우울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약을 안 먹고 이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치료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 사항들이 있고요. 결국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런 효과성을 갖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제가 생각했던 다음 세대의 디지털 치료 기기는 DTNAX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테라노스틱스의 준말로서 진단과 치료가 결합을 통해서 이 융합 서비스로서 정밀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3단계 치료와 효과성 검증을 동시에 하는 이 DTNAX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DTNAX는 어떤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크게 2가지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컴포넌트는 디지털 바이오마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에게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병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는 세라피틱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서 치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비가 됐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DT낙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밀 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결국 DT낙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T낙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환자용 앱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러한 이게 치료 기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 스키어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적게 드는 이런 튼튼한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디지털 세라피틱 AI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즐겁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보이스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바이오마커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구비가 됐었을 때 이게 DT낙스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건 이 환자 모듈인데요. 그래서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모듈이죠. 이 환자 모듈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 모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료진 모듈이죠. 이게 DT낙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갖다 수집을 하고 진단 선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제공하긴 하지만 의료인이 배제된 게 아니라 의료인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요한 그 주체는 또 의료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 이거를 쉽고 편리하고 조금 더 많은 환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료진 모듈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여기 이 환자 모듈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저희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쉽게는 인허가 기관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요. 또는 어떤 스폰서링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환자의 보호자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들 또는 이해관계 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든다 하는 거는 이러한 그 세라피틱 에이전트로 환단 모듈만 다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서버하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의료진 모듈과 관계기관 모듈이 다 합쳐졌었을 때 그때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실제 치료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은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실제 글로벌 DTX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현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러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 환자에 대한 모듈과 의료진에 대한 모듈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모듈을 다 함께 탑재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트리트먼트 에이전트하고 바이오마커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대상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테라피틱한 에이전트나 바이오마커들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거를 다양한 형태의 질환들에게 특히 정신질환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이 이 현재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페어나 아킬리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아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즉 이게 디지털 스타트업이니까 하나의 몰빵해서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글로벌 리더들을 보게 되면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바이오마커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질환,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다가 사용하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한다라는 측면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하이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은 앞에 있는 아킬리나 페어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는 동일한 플랫폼과 또 동일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엔자일엑스라고 하는 정서 쪽, 그 다음에 알지가드라고 하는 인지 쪽 각각의 대표 선수들을 갖다 하나씩 준비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랩 차원에서 폼이라고 하는 ADHD나 퍼터커와 같은 뇌졸중 이러한 치료기기들 갖다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엔자일엑스라고 하는 엔자일엑스는 범불안 장애 치료 기기입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 치료 기기인 엔자일엑스에 대한 설명 경험과 그 다음에 알지가드 이거는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선별 및 치료 기기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저희 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별도로 말씀을 갖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자일엑스 3.0이고요. 이거는 이 범불안 장애 치료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현재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불안장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범불안장애 환자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범불안장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이런 표준 임상 설문에 따라서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갖다가 실제로 보고 나서 이렇게 진단을 갖다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이 기본 표준 설문 문항을 갖다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갖다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진단을 갖다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앱에 있는 설문만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갖다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HRV를 갖다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HRV를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HRV는 바이오마커로 사용이 돼서 이 환자가 측정 임상 설문의 응답을 갖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이 환자들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동시에 임상 설문과 동시에 측정을 해서 리포팅을 갖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 트리트먼트 입장에서는 챗봇이 그 환자들의 자기의 실제 음성을 가지고 이 관련되는 스크립트를 갖다 읽고 그걸 갖다 다시 듣는 셀프톡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라퓨틱 파트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마커 파트하고 세라퓨틱 마커를 가지고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는 3주짜리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임상 실험이라고도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실험을 갖다 했었고 여기서는 진짜 이런 셀프톡이라고 하는 메인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그렇다면은 셀프톡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갖다 알게 돼서 그렇다면 이거를 그 셀프톡을 좀 더 어드밴스 시키는 작업을 해서 시스템을 보강을 하고 8주짜리 실험을 갖다 진행을 했고요. 이 8주짜리 실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갖다가 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피처들을 갖다 넣어서 3차 실험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현재 네 번째로 ICT 실험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현재 식약처에 확진적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갖다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냥 단상으로 끝낼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어떤 MOA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다 내는가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상과는 좀 다른 형태, 이 시스템적인 효과성을 보는 작은 임상들을 여러 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이 피처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얘를 만들었을 때 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일련의 실험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그런 형태로 해서 RCT1, RCT2를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RCT1 아까 얘기한 대로 3주짜리 간단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RCT2에서는 이런 실제로 앵자이티 쪽에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그 8주짜리 정밀 실험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발생이 됐고 그래서 마침 작년에 저희가 그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USFDA에서 이런 범불안장애 포함해서 6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허가 없이 인허가 없이 미국 시장에서 시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특례 조치에 힘입어서 작년 연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디지털 치료기기로는 처음으로 출시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차 실험을 갖다가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를 갖다 제출을 하고 현재 그 판결을 갖다 기다리고 심사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디지털 치료기기에서는 이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야지 그 치료의 효과를 갖다 측정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금 더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이런 RCT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갖다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는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쪽을 갖다가 그 포커스하고 있는 알츠가드 2.0이라고 하는 치료이고요. 이런 선별과 치료를 갖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어르신들 일단은 경로당도 못 가고 치매안심센터도 못 가시니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굳이 그런데 안 가더라도 본인의 상태를 갖다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서비스 필요성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 쪽은 아마 많은 분 알고 계실 텐데 세미톡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기반의 치료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저희가 2019년서부터 지금 운영을 갖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카카오톡 기반의 이 건강지킴이 세미는 이렇게 단 6가지 정도의 인지강화 훈련들을 갖다가 카카오톡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자, 바이오마커 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츠가드에서의 바이오마커는 음성 신호하고 그 다음에 시선 추적 신호 그리고 인지 반응 검사 요 3가지를 갖다가 가지고서 초기 치매를 선별하는 그래서 경도 인지 저하군하고 인지 정상군을 갖다가 선별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갖다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분석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인지 정상군 153분하고 인지 저하군 34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바이오마커 쪽을 봤더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성과는 아니지만은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는 80.8% 그리고 AUC는 0.794%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피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뇌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하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면서 현재 상태에서 한 80% 정도의 클래시피케이션 효과가 나왔고요.
요거는 현재 국가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국가과제를 진행할 때의 목표는 90% AUC를 갖다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들 갖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알츠가드 선별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알츠가드 인지강화 게임을 하고 다시 30일 지나고 나서 인지선별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고 또 60일을 갖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별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선별 테스트와 인지강화 게임, 선별 테스트하고 인지강화 게임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국가과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제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갖다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런 선별과 치료를 갖다가 반복하는 게 과연 어디에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 이제 인허가를 갖다 받아서 실제로 그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별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의료기기로 등록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진행하기 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를 갖다 하다가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어르신들 멤버들에 대한 이런 건강을 갖다 챙겨드리는 그런 형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게 이런 그 경도인지 장애 치매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현재 만들어진 저희의 그 알츠가드를 가지고서 저희 그 순천농협과 이야기를 갖다 나누었고요. 이 순천농협의 조합원이 전체의 80% 이상이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농협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저희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의기투합을 해서 올해 9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범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고요. 이 시범 서비스 결과를 가지고서 내년에 이제 본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범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곳에서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에서 그럼 순천농협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도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비록 인허가 프로세스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웰리스 서비스로 도입하겠다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 인허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치매안심센터나 또는 이렇게 보건소처럼 누가 찾아와서 검사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찾아가서 검사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가 디지털 치료제를 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갖다 개발하면서 깨달았던 7가지를 갖다 정리를 하고 저희 이걸 마무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를 위한 앱만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처음 했었고 5년을 하고 났더니 환자를 위한 앱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죠, 그거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서버 파트,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파트, 그리고 의료진을 위한 모듈과 관계기관을 위한 모듈, 이것들이 빙산 밑에 훨씬 더 크게 있는 거고,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의 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디지털 진단과 디지털 치료는 완전 별개의 것이다.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최근 이 디지털 치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가야지 이런 치료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어서 그래서 DTX가 아니라 DTNOX의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저의 케이스죠. 디지털 치료제는 교수 한 명이 개발자 한두 명 데리고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봤더니 교수 한 명이 개발자 한두 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POC입니다.
프루프 오브 컨셉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의료용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는 교수 한 명과 개발자 2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셋 다 과로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팀과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디지털 치료제 스타트업은 디지털이니까 하나에 몰빵해야 된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보고 나니까 하나의 플랫폼과 한 세트의 바이오마커는 맞지만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대상 질환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디지털 치료제 임상 실험은 단상으로 한 방에 끝난다라는 것도 실제로 해봤더니 디지털 치료는 종류가 다른 실험을 해야 되고 그 다른 실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임상 실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6가지는 일반 사용자하고 웰빙용과 치료제용은 완전히 다른다 했는데 저희가 치료제를 갖다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을 갖다 진행해 보니까 이 웰빙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력이 좋으면 해외 시장 껌값이다 이랬는데 저희가 해외 시장의 디지털 치료 기기를 보면 솔직히 기술로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진출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향후 목표는 이게 국내 시장 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내 시장에는 첫 스타트고 이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맞는 임상시험 계획과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차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갖다 하면서 했던 잘못된 생각들과 그거에 대한 저희의 현재의 생각을 갖다 같이 공유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